네, 2부 시작했죠. 2부는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준비했는데 네. 제목은 이 추정치 하향을 조정 이겨내기,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겨내야 되니까 시작하시죠. 뭐 일단 파트 제목은 지루한 종목이 이기는 시장이라고 크게 해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해놨냐면요. 주식시장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성장성이 있거나 모멘텀이 있거나.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그로스 스토리 있는 종목들을 누구나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라면은 뭐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율로 보면은 좀 성장 스토리,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 호재 있는 기업들에 더 이렇게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로, 성장성 있는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한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컨셉의 종목들이 이기는 시장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29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뭐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익 추정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 위클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초에 코스피 200 영업이익 추정치가 190조 원이었거든요. 지금 140조 원이에요. 거의 뭐 4분의 1이 날라간 겁니다. 뭐 25% 가까이가. 2020년 것도 꽤 많이 빠졌네. 2020년 거 많이 빠졌는데 아직 2019년 것만큼 빠진 거는 아니에요. 연도별로 보면은 뭐 30페이지 왼쪽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팍 이익 추정치 떨어졌다가 2020년은 올라올 거라고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못 믿겠다는 거죠. 2020년 추정치도 내년 되면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과거 보면은 주가랑 이익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떨어진 거는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을 이미 좀 반영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정말 2020년처럼 이익 추정치가 V자 형태로 급격하게 반등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생각이라는 거죠. 뭐 시장이 바닥이라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산다면은 어떤 거를 살 거냐, 여기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 성장성 있는 거, 이런 거를 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사자라는 게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지표들 봐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2페이지부터 잠깐 얘기 좀 해줄래요? 네네. 32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가 9% 하향 조정된다면, 네네. 지금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된다면은 12개월 포워드 EPS가 현재 상태에서 안 떨어지느냐, 이거를 멈추는 걸 건데, 찾는 거지. EPS가 어느 정도에서 멈추냐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서 EPS가 연간 추정치가 9%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면은 이제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2020년 EPS가 9%, 그러니까 9% 내에서만 떨어지면 EPS는 추가적으로 19년, 20년도가 둘 다 9%까지만 하향 조정되면은 이제 이게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2개월 포워드 EPS라는 거는 2019년 EPS랑 2020년 EPS의 가중 평균 값이잖아요. 2020년 거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연간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은 이렇게 EPS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EPS 추정치가 한 10% 정도 하향 조정까지는 더 이상 EPS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속도 한 30% 정도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은 포워드 EPS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EPS 연초 대비 한 30%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뭐 10% 떨어질 거냐?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10% 하향 조정만 하더라도 저는 좀 크게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 하향 조정 고려하더라도 12개월 포워드 EPS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여력 있는 레벨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렇다면은 지금 봐야 되는 EPS가 순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지표들을 보는 게 좀 나을 거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액이에요.
왜 매출액이냐면은 매출액이랑 순이익이랑 보면은 매출액은 순이익에 비해서 좀 추정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추정치의 변동이 EPS에 비해서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랑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EPS보다는 그 순이익보다는 매출액이 좀 더 경기 선행지수랑 상관성이 높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 선행지수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에서 도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매출액 역시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34페이지의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가지고 연초 추정치랑 실제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연초 추정치 이상 나온 적이 과거 15년 역사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매출액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꽤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추정하는 게 그만큼 그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대해서 좀 더 방어적이라는 거죠. 지표의 추정치가 변하는 리스크가 좀 덜한 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보다는 매출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은 매출액을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표는 배당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 좋아하세요. 배당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치. 배당 주는 기업이라는 거는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성장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익이 안정화 단계에 다다른 기업인 거죠. 한국이 주식시장인 성장률이 정체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네, 그렇죠. 이제 배당주들이 좀 될 것 같기도 하는. 아직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리 낮을 때 되잖아 배당주들. 맞습니다. 좀 배당주 그렇기 때문에 예전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배당주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어 하세요. 나 싫어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루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배당을 봐야 하는 이유도 그 매출액과 비슷합니다. 그 지표의 변동성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못 올리는 대신에 이익 꺾인다고 해서 바로바로 낮추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36페이지에다가 적어놨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꼴등이 국가예요. 이게 바뀌면 좋아하려고. 그렇기는 너무 한데 지금 배당 성향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2018년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뭐 레벨이 막 크게 높지는 않은데 적어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배당 성향까지 올라왔어요. 2018년도는. 2019년도에 지금 배당 성향 추정치는 더 높을 거다라고 잡혀있는데 물론 이거 유지 못할 겁니다. 배당금 예상만큼 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 이것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순이익이 이렇게 깨졌으니까 배당 성향 그 배당금 역시도 좀 약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만큼 30%의 배당 성향은 안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만큼 2018년만큼 보다는 높은 수준은 될 거다. 작년 배당금 수준만 유지만 하더라도 배당 성향 한 28.7%거든요. 이 정도로만 되더라도 좀 배당 관련된 종목 투자 아이디어는 그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재밌는 게 37페이지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치주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좋아한다고는 말은 하는데 사실은 성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가치주가. 왜냐면은 이 싼 밸류에이션 싼 거 사고 싶은데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돼버리면 이게 사실은 싼 게 아니었던 거죠. 그땐 싼 줄 알았는데. 싼 줄 알았는데 싼 게 아니었던 맞아요. 거죠. 하이닉스도. 작년에 하이닉스를 네네네. 맞췄잖아. 맞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야이씨 가치주가 뭐냐라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가치주가 그렇게 아웃퍼폼도 못했는데 배당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근데 가치주 인덱스는 시장을 못 이겼는데 작년까지 배당주 인덱스는 시장을 이겼다는 거죠.
같이 주기는 하지만 배당주는 다른 뭐 EPS라든지 BPS 같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비해서는 좀 더 상황이 낮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과 관련된 것들은 정홍 씨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지금 약간 저 여기 같이 나중에 배당. 종목 얘기 정리했는데 정홍식 팀 차장님이 좋아하는 종목들 좀 겹치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치주라기보다는 거기는 배당 가치주 네, 개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캐시 보겠다는 의견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배당주 그랬냐면 지나치게 거래가 없고 일반 투자자들은 할 수 있거든. 펀드들은 맞아요. 참 만만치 않은데. 좀 작은 것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좀 종목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이게 그다음- 의외인 게 미국도 그러네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거의 똑같네요. 이게 미국 같은 저는 미국은 경우에는 안 그렇죠. 성장주가 완전 좋았어요. 아, 성장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가치주가 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지지는 않은 정도 수준이었는데 가치주는 좀 생각보다 저도 신종호 가치주도 팀장님이 좋을 줄 했던 알았고. 거잖아. S&P 500 네. 그 신종호 팀장 자료에 나왔던 뭐지 이게 제목이 아리스토크래. 네. 네, 그겁니다. 미국도 이게 배당 성장주가 금리 위기에 끌고 간 건 맞는데 그리고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성장주가 좋았지 가치주는 계속 언더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주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근데 스타일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치 중에서도 아니면 가치 말고 배당 여기 우리는 배당주하면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주는 기업들 그렇지. 요 개념이라고 기업. 보시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해 주는 기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배당주 들어가는 타이밍상으로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배당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널려 있어요. 지금 내가 솔직히 배당 높은 거 말하면 진짜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물론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 애널리스트 커버하는 종목 말고요. 뭐 기비 커버하고 이런 종목 많아요. 아니 사실이잖아. 맞아요. 돌려보면 그냥 컨트롤 돌려면 나온다고. 사실 그러니까 컨셉이 그런 걸 원했었죠. 배당 솔직히 수익률이 말하면 높은 거. 하도 뭐 주식 투자하면 뭐라고 하니까 안 하는데 옛날에 짭짤한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거래도 없고 생소하고 한데 맞아요. 해놓으면 정홍식이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 그런 거 찾아가지고 배당이랑 캐시만 거. 그래서 막 주가가 더 빠졌다가 갑자기 어느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성장주로 바뀔 때 그게 성장이 나오면서 배당을 하던 놈들은 성장주가 되면 배당을 더 하거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NS 그만두고 하면은 그런 것만 해야지 했던 내가 몸독이 있는데 그런 리스트 그래서 좀 아마 알려주세요. 아니 최근에 꽤 많아. 내가 본데 의외로 세상일 재미없어들 하시니까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게 뭐겠어요? 배당은 많이 주고 주가는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져 있으니까 좀 디커버한 종목들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더 이상 코멘트 안 하는 종목들도 당연히 많겠죠. 사실 NS가 코멘트도 안 하고 어느 날 다 팽개쳐 버려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말하고 나 주가 너무 빠졌거든. 근데 배당 수익률은 엄청 올라와 있어. 네네. 근데 커버했던 이유는 그 회사가 괜찮았기 때문이거든.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어느 날 이게 강이 살아나면서 이게 쫙 올라오면 네. 사실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항상. 아유. 네, 갑자기 배당 수업 수익률 얘기. 높다라는 야, 얘기까지. 근데 38페이지 그림 보니까 여기서도 배당 수익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폭락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주가로는 보면은 지금 다 뭐 왔나? 금융위기 뭐 거의 그때 이후로 처음인데 배당 금융위기의 수익률이 처음이야. 2%가 지금 이게 올해 배당금 얼마나 늘지 줄지가 아니라요. 2018년에 준 배당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2.0%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배당금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2%라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해볼 그때 만한 또 수익률 할인율 아니냐. 감안해 보면 그때보다 더 빠져 있는 그러니까. 걸 수도 있죠. 네. 주식 이런 데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안 진짜. 하는데 그나마 그러면 할인율보다는 커버할 수 있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사실 사실 이 자료에서 개인 일반 투자들 청취자들 39페이지 보고서 40페이지 같이 보시고서 네. 아이디 한번 39, 40 설명을 페이지. 해줘. 39페이지. 네, 이게 뭐냐면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들 사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장성 있는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 재밌는 아이디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안정성 있는 종목들 골라보자라는 거고요. 뭐 매출액이 5년 동안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배당금도 5년 동안 한 번도 감소하지 않은 종목들 이런 거 찾자라는 거죠.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는 거는요, 적어도 사업이 쪼그라들진 않는다는 의미고요.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역시 좀 돈을 벌면서 배당을 할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번다는 얘기는 그로스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로 5년 동안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스토리가 없는 종목일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배당금을 줄이지 않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도 있다는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 성과를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셌을 때 있잖아요. 뭐 2009년, 10년. 40페이지가 나 이해가 안 갔는데 네네. 그렇게 했을 때 2012년에 종목이 있는 건 어느 때 그 전에 5년까지는 했던 거야? 네네. 그렇죠. 그 전에 5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을 사가지고 2012년부터 가져가가지고 2012년 말까지 가져간 거죠. 올해는 별로였네. 2019년이요? 18년. 그럼 이거는 2018년에 가져간 거죠. 2017년에 사가지고 2018년에 가져가고 이런 건데 성과를 39페이지에 넣어놨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안 좋아 여기 때는.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랑 코스피 수익률이랑 비교를 하시면은 코스피 깨질 때는 덜 깨집니다. 덜 깨진다. 올라갈 때는 그 시장이 되게 좋았었던 뭐 2016년, 7년이라든지 뭐 2009년 이럴 때는 덜 이겨요. 이런 안정적인 종목이 시장 못 이겨요. 근데 박스권이라든지 시장이 깨졌을 때는 덜 깨지거나 이기거나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2년에서 14년 사이클을 지금은 지금하고 좀 비교할 수 있겠죠. 네. 2012년, 14년 박스권이고 안 좋고 그때 디플레 공포 나올 때니까. 박스권이고 이제 그때 성과가 좋았나 보구나. 엄청 좋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성장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이때도 삼성전자는 시장을 이겼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가져가자. 일단 근데 41페이지의 종목을 봤더니 네. 이미 많이 움직인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올해 괜찮았어요. 특히 시가총액 측면에서 보면은 중형주 쪽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시가총액 3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 사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해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성과가 괜찮았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골고루 사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아니냐. 특히 배당 수익률이 아직도 높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종목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가끔 당황스러운 게 이제 갑자기 이크레더블 있잖아요. 이크레더블. 네. 우리가 이제 나름 올해 잘 말했던 종목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거 네. 내가 우리가 올해 얘기해서 이게 되게 좋았거든. 근데 저번에 이제 염 차장이 우리 이거 고객이 물려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정말 이거 어디 제일 위에서 그러니까요. 사시는 거 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요즘 종목 방송도 그래서 안 하는 건가 이게 지금 되게 좋았고 지금도 좋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지 뭐 이거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아프리카 TV 같은 거는 배당도 좋더라고. 네. 이게 참 신기하네. 성장주이면서 그러니까요. 예. 배당도 따박따박 주고 지금 독특한 종목이긴 합니다. 약간 말씀하시는 거 여기 종목 보면은 정홍식 차장님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겹치는 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야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그래 반도체는 인정할게 성장성으로. 근데 나머지 업종에서는 정말 안 보이고. 근데 좀 살아는 남아야 되겠고 그 동안에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이익은 계속 나오는 기업들을 찾아보자라는 컨셉들이 이제는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보다 더 확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아니, 이게 더 커질 것 같은 게 이제 개인 투자자도 진화해서 막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막 진짜 차트 보고 매매해도 되고 뭐 더 호가만 보고서 해도 되죠. 그런 분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정말 이런 투자 하시는 거지. 캐시플로우 좋고 배당 주고 이런 거 급락했을 때 딱 사서 모았다가 진정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오르타 10년타 노리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장일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나라도 성장이라든지 항상 생산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계속 바꿔가면서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 나라도 사실 아리스토크렛처럼 배당을 따박따박 주는 기업들은 그래도 가치보다는 지수를 조금 아웃퍼폼 했다라는 얘기로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먼저 경험했었던 대만이나 일본 같은 애들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더 프리미엄을 받는 대만은 상황이 워낙 됐어요. 배당이 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만처럼 배당 성량을 늘리는 정책적인 게 안 나오더라도 대만과 같이 성장이 없어지고 생산 기지는 밖으로 나가고 대내외 격차는 심해지고 실업률은 다 유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일 때 이런 기업들이 더 유지가 됐어요. 이런 배당을 이익을 따박따박 자기네 외형을 그래도 줄이지 않고 유지시키는 기업들이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한국 시장에는 그래도 조금은 콜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봐도 그래도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 된 뒤에 순환취하고 우리가 많이 끊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떤 기업이든 대주주가 돈을 빼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지분 높여가지고 배당으로 빼가는 방법밖에 안 남았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주주한테 드는 배당 소득세가 너무 크니까 그런 정책적인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제발 감세까지 아니어도 증세만은 하지 아니 마라. 배당을 진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지난 주말에 갔을 때 포럼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의 주식이 왜 이렇게 언더밸류 되는지 아시냐? 아니 그럼 빠지면 자기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배당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빠질 기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투자하는 사람들도 안전판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20%씩 급락하는 이유가 미국은 뭐 빠질 때마다 자사주 매입을 했다면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니네들이 돈 있는 거를 딴 데 비즈니스 모델 찾지 말고 내가 이거 사는 거 보이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싸서 내가 자사주 매입하는 거야. 막 회장이 막 개인적으로 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보내줘야만이 왜냐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왜 배당을 안 하냐? 대주주가 많죠. 뭐 배당 소득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그러면 그런 각박한 환경에서도 따박따박 외형과 배당을 유지하는 기업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라는 생각이 사실 그런 비슷한 사건이 전자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면 저번에 그 누구죠? 삼성전자 그 뭐 여러 가지 그 대표분들이랑 그분들이 자기 주식 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농담처럼 그 말할 때 다들 웃는데 그분들은 그 정도 신호를 준 거죠. 그분들이 뭐 주식을 사서 돈을 크게 벌려고 사겠어요? 내부자가 사는데 지금 게이트자분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사냐고 갑자기. 왜 사긴? 아니, 그러니까 그 대주주, 신호를 그러니까 그 주려고 하는 사장이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산다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면 다 왔다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동시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바이오 삼성 판바 뉴스가 나오니까 막 큰일 났다 뭐 막 이러는데 저는 아까 저 신용호 팀장이 참 좋은 말 했는데 이런 개입은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사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굉장히 어쩌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 너무나 당연한 주주자본주의 기본인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없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뭐죠? 삼성 부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자사주 샀을 때 수량이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 봅니다. 하여튼 2부 얘기도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고 이제 3부에서 좀 더 OECD 선진국도 또 퀀트적으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